12번의 봄이 지나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매년 목격했습니다. 봄동 비빔밥이 상에 오르는 순간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뜨는 장면이었어요. 가족 중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러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저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저 혼자 시어머니를 따라갔다가 창문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는 뒷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이 집안에 30년간 아무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강미연이고 올해로 48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학교 급식실에서는 매일 수백 명 아이들 밥을 챙기고 집에선 시댁 식구들 밥상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시어머니 젓가락 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죠. 결혼한 지 올해로 꼭 12해가 됩니다. 크게 다툰 적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살가운 사이도 아닌 그런 시댁이었어요. 매년 3월이 되면 시장에는 어김없이 봄동이 올라옵니다. 저는 봄동 비빔밥을 꽤 잘 만드는 편이에요. 영양사답게 양념 비율 하나하나 따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 봄동 비빔밥만큼은 제법 자신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봄이 되면 슬슬 기다리는 메뉴 중 하나였고요. 그런데 딱 한 분만 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봄동 비빔밥을 올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자리를 뜨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입맛에 안 맞으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어르신들은 된장국 같은 구수한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딱 그릇이 상에 오르는 순간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 좀 나갔다 올게 한마디만 하시고 식탁을 떠나셨어요. 다음해 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시어머니는 봄동 비빔밥 앞에서 자리를 피하셨어요. 12번의 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죠. 더 이상했던 건 나머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시아버지까지도 시어머니가 자리를 뜨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계속 드셨어요. 마치 원래부터 있던 풍경처럼요. 아무도 왜 그러시냐고 묻지 않았고 아무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항상 이 비빔밥을 할 때마다 자리를 피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원래 그러셔. 신경 쓰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물어보려고 했더니 남편은 이미 TV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시누이한테도 한번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치만 시누이도 대답은 비슷했어요. 그냥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나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네. 이유를 모른다는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종류의 비빔밥은 정말 잘 드시거든요. 그해 봄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봄동 한 단을 사들고 시댁으로 향하면서 저는 살짝 망설였어요. 그냥 오늘은 다른 반찬을 올릴까? 잠깐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12해 동안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은 그 장면을 올해는 제대로 한번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동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양념장을 만들고 봄동을 씻어 물기를 털고 밥 위에 올려 정성껏 담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만든 그 그릇을 상 한가운데 올려놓으면서 저는 시어머니 쪽을 슬쩍 바라봤죠. 시어머니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그대로 내려놓으시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잠깐 누워 있을게. 가족들은 역시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눈치챘는지 저를 힐끗 봤지만 저는 그냥 부엌으로 가는 척 자연스럽게 복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 끝 작은 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죠.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 사이로 살며시 안을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창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바깥을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눈을 두실 곳이 없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올려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정말 조용히요.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빛 아래서 시어머니는 혼자 울고 계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지도 그렇다고 그냥 돌아서지도 못한 채로 그저 서 있었죠. 12해 동안 봄마다 시어머니는 혼자 저 방에서 이러고 계셨던 겁니다. 가족 중 아무도 따라온 사람이 없었으니 아무도 몰랐던 거겠죠. 저는 발걸음을 돌려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봄동 비빔밥은 그대로 말라가고 있었고 저는 그 그릇을 바라보며 12해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그 질문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밥상에서, 거실에서, 통화하시는 뒷모습에서 자꾸 그 떨리던 어깨가 겹쳐 보였어요. 사실 저는 원래 그냥 넘기는 편입니다. 시댁일에 지나치게 파고드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영양사 일을 하다 보면 매일 크고 작은 민원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하려 들면 오히려 더 꼬인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눈물을 닦던 그 손이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시어머니께 먼저 말을 꺼내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둘이 설거지를 하던 참이었어요. 어머니, 저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번에 봄동 비빔밥 올렸을 때 혹시 그 음식이 불편하신 건지 해서요. 시어머니는 잠깐 손을 멈추시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계속 그릇을 헹구셨습니다. 아니, 그냥 그날 속이 좀 아팠어. 잠깐 배탈이 났었나 봐. 그게 다였습니다. 더 말을 이으시지 않으셨고 저도 그 이상 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그거 왜 자꾸 신경 써? 당신도 꺼리는 음식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지. 신우이와 전화 통화 중에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언니, 솔직히 나도 물어본 적 있어. 근데 엄마가 딱 잘라서 얘기하기 싫다고 하시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싫다고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건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니까요. 언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엄마가 불편해 하시는 거 알면 그냥 그 메뉴 안 하면 되잖아. 그 말이 생각보다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눈물을 닦는 어머님의 모습을 본 저는 쉽게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 잠들기 전에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2회를 같이 살아온 사람들인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게 이 집안에 있다는 게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생각해보면 시댁은 항상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다들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굳이 꺼내지 않는 분위기랄까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원래 적으셨고 남편도 그 성격을 그대로 닮았어요. 시누이는 나름 활발한 편인데도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집안 분위기가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조용한 집도 있는 거고 무뚝뚝한 가족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봄동 비빔밥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빠르게 화제를 돌리거나 짧게 끊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12년간 이 집 식구들 밥을 챙겨온 며느리가 정작 이 집에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그때 처음으로 실감이 됐습니다. 소외감이라기보다는 뭔가 단단하게 닫혀있는 문 앞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아무도 열어줄 생각이 없다는 것도요.
저는 그때부터 방향을 바꿨습니다. 물어봐서 알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봄이 되면 유독 말이 줄었습니다. 겨울 내내 그나마 소소하게 나누던 대화들이 3월만 되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장을 보러 가셔도 봄동 앞에서는 항상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다른 채소는 꼼꼼히 들어보시면서도 봄동만큼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봄동 시식코너 앞을 지나치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시는 걸 봤습니다. 그냥 동선이 바뀐 건지 싶었는데 그 이후에도 봄동이 있는 코너는 항상 돌아가셨어요. 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냥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멀리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 차이가 저한테는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싫어하는 것과 피하는 것 사이에는 꽤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걸 저는 직업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봄동 비빔밥은 그냥 먹기 싫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보기조차 힘든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그해 초여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침에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많이 떨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더니 쓰러지셨다고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었어요. 과로와 혈압 문제가 겹쳐서 며칠 입원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는 시댁으로 먼저 가서 어르신들 짐을 챙기고 집을 돌보기로 했어요. 오래된 집이라 한동안 비워두면 이것저것 챙길 게 많거든요. 시댁 열쇠는 비상용으로 하나를 맡겨두셨던 터라 저 혼자 들어가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텅 빈 집이 유독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화분에 물을 주고 냉장고 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어르신들 짐을 챙기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속옷이나 편한 옷가지들을 챙기려고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롱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서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옷가지들을 꺼내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장롱 맨 안쪽, 옷들 뒤에 뭔가가 깊숙이 밀려 들어가 있었어요. 오래된 반찬통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세월에 누렇게 바랜 꽤 오래된 통이었어요. 반찬통이 왜 장롱 안에 있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어보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가볍고 납작한 것들이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특유의 그 노란 기운이 가득한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여린 얼굴이었는데 품에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웃고 있는데 웃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종이 한 장이 더 놓여 있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채로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펼쳐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어요.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어난 날짜도 어머니 이름도 전부 시어머니와 일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지금의 시아버지 이름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저희 남편보다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시아버지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반찬통 안에는 마지막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경기도 어딘가에 주소였습니다. 글씨가 많이 바랬지만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사진과 출생신고서와 쪽지를 천천히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것들인지 종이가 손에 닿는 느낌부터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이것들을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장롱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면서까지 왜 갖고 계신 걸까요?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없애버릴 수도 없는 것들이요. 저는 세 가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반찬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쪽 제자리에 그대로 밀어 넣었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제 손은 쪽지에 적힌 주소를 이미 핸드폰 메모장에 옮겨 적은 뒤였습니다. 시댁을 나서면서 저는 봄 햇살 아래 잠깐 멈춰 섰습니다. 몸통 비빔밥 앞에서 혼자 울던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12해 동안 한 번도 설명되지 않았던 그 눈물이 이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 속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시어머니는 사흘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혈압약을 조정하고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였어요. 다행히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았지만 저는 퇴원 이후에도 시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장롱 속 반찬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 앞에서도 망설여졌습니다. 검색해보면 될 일이었는데 왜인지 자꾸 손이 멈췄어요. 이걸 알아버리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학교 급식 식단표를 짜다가 문득 그 생각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결국 검색창을 열었어요. 경기도 외곽 지역 주소였습니다. 포털 지도로 찾아보니 작은 건물 하나가 나왔어요. 건축사무소였습니다. 간판 이름을 클릭하자 대표자 이름이 떴어요. 오현준. 출생신고서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사무소 대표가 시어머니의 그 아이라는 거였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사무소 이름을 다시 보니 어디선가 또 들어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곧 떠올랐어요. 남편 회사 거래처였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오 대표라고 몇 번 언급했던 기억이 났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10년 넘게 얼굴을 마주해온 사람이 바로 그 출생신고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선뜻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 후 반차를 냈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경기도까지 가는 길이 꽤 됐습니다. 전철을 2번 갈아타고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탔어요. 건축사무소는 2층짜리 작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오래됐지만 건물은 단정하게 관리돼 있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켜두고 창가에 앉아서 건축사무소 입구를 바라봤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유리문이 열리면서 남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캐주얼한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남자가 잠깐 기지개를 켜다가 핸드폰을 확인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충분했습니다. 눈매가, 입가의 선이 시어머니와 닮아 있었어요. 억지로 닮은 점을 찾으려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출생신고서에 적힌 나이를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보다 3살 위였으니 지금쯤 50 초반이 맞았어요. 이분이 시어머니의 첫 번째 아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남편 회사 거래처 대표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제 남편도 모르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10년 넘게요. 남편은 알고 있을까요? 신우이는요? 아마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 덤덤한 얼굴로 거래처 사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저는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봄동 비빔밥이 왜 시어머니에게 그런 음식인지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건지는 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현준이라는 이름 아래에 오늘 본 것들을 짧게 적어뒀어요. 외모, 나이, 거래처,
그 글자들이 화면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반찬통을 장롱 속에 품고 계시겠죠. 버리지도 꺼내지도 못한 채로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를 찾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기억나는 건 몇 년 전 시어머니 생신 때 잠깐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박복순이라는 이름, 그리고 시어머니랑 고향이 같다는 것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시던 고향 마을 이름을 기억해뒀다가 그쪽 주민센터를 통해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수소문했어요. 며칠이 지나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박복수 씨는 지금 시어머니 고향 근처에서 조그만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처음엔 경계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라고 말씀드리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접 찾아뵐 수 있겠냐고 여쭤봤어요. 미자가 알아요? 아니면 미자 모르게 연락하는 거예요? 모르게 연락드리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번 침묵이 있었어요. 오세요. 미자 며느리면 한번 만나볼게요. 고향 마을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반찬 가게는 마을 입구 쪽 작은 골목 안에 있었어요. 박복순 씨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눈빛이 또렷한 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내주시면서 먼저 물어보셨어요. 뭘 알고 싶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온 건 아닐 것 같은데. 장롱 속 반찬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진이랑 출생신고서 사본을 봤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박복순 씨의 손이 보리차 잔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한 번 내쉬셨어요. 미자가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구나. 버렸을 줄 알았는데. 오래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이제 말해도 될 때가 됐나 봐요. 내가 30년 넘게 혼자 알고 있었던 거니까. 시어머니가 처음 아이를 낳은 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와는 결혼 전부터 오래 만나온 사이였고 아이도 그 사이에서 생긴 거라고요. 미자가 그 아이 낳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웃는 걸 봤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들 핏줄이 맞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미자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주변에서 다 알았는데 시어머니만 끝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시할머니의 목적은 처음부터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복순 씨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셨어요.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눈여겨본 여자가 있었어요. 아들한테 붙여주고 싶은 여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보내려고 작정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 문제는 그 빌미였던 거예요. 미자 남편이 그때 왜 막지 못했냐고 물어보고 싶겠지만 그 집 가풍이 원래 그랬어요. 어머니 말이 곧 법인 집이었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이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친자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그때는 마땅치 않았고 시할머니의 압박이 너무 셌다고요. 아이를 데려가던 날 나도 옆에 있었어요. 미자가 아이 손을 놓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지금도 그 소리가 귀에 남아 있어요. 저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진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목이 막혔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들여오려던 그 여자, 결국 아들과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시할머니가 작정하고 쫓아냈지만 정작 자신이 원했던 결과는 얻지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아이만 잃은 셈이었어요. 미자가 그 뒤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웃는 걸 잊어버린 사람처럼 지내다가 나중엔 그냥
조용히 살더라고요. 시할머니는 지금 살아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박복순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92인가 그럴 거예요.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이걸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미자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30년을 혼자 우셨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요. 박복순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길게 내려앉은 들판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향 마을에서 돌아온 뒤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박복순 씨한테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아니면 꺼내는 게 맞기는 한 건지요. 오연준 씨한테 먼저 연락을 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쪽부터 건드리는 건 순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부터였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도 끝도 시어머니여야 했어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없는 자리,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마침 시아버지가 오랜 친구분 상을 당하셔서 하루 외출하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시누이는 주말에도 아이들 학원 때문에 바쁜 날이었어요.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봄동 비빔밥 재료를 챙겨서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왜 왔냐는 듯 눈을 조금 크게 뜨셨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밥 한번 차려드리려고요.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저를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봄동을 씻기 시작했어요. 봄동을 다듬는 소리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리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졌어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 계셨어요. 그거 봄동이야? 네, 봄동 비빔밥 해드리려고요. 어머니 드시기 싫으시면 다른 거 할게요. 말씀만 하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그냥 서 계셨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봄동을 다듬었어요.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시더니 제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냥 보고 계셨어요. 저는 양념장을 만들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얼마 전에 어머님 친구분 박복순 여사님 만나고 왔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쪽을 보지 않고 계속 양념장을 저었어요. 장롱 안에서 반찬통 봤어요. 어머니 입원하셨을 때 짐 챙기다가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진이랑 출생신고서 봤습니다. 열어보면 안 됐는데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낮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더라. 아이가 아침밥을 안 먹으려고 했어. 저는 그제야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봄동이 담긴 그릇을 내려다 보고 계셨어요. 아이가 칭얼거리면서 밥을 안 받아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냉장고에 있던 봄동으로 비빔밥을 비벼줬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신기하게 그건 잘 먹더라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받아 먹으면서 나를 보고 웃었어.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음식이, 그 웃음이 내가 볼 수 있는 그 아이의 마지막이었다. 저는 비빔밥 그릇을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뒤로 봄동만 보면 그날 아침이 자꾸 보여. 그의 입 주위에 양념 묻은 것도, 웃던 눈도.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 위에 제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엔 손을 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냥 두셨어요. 어머니, 그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저 그 사람 봤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경기도에서 건축사무소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은 오현준 씨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제가 연락해봐도 될까요? 원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괜찮고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드셨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봄동 비빔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고맙다.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끝내고 난 뒤 저는 며칠을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걸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야 하는지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제게 더 이상 말씀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연준 씨 이야기도 시할머니 이야기도요. 어쩌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봄동 비빔밥을 드셨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시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30년을 감당했는데 그냥 이대로 끝내는 건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였어요. 처음부터 다 꺼냈습니다. 장롱 속 반찬통부터 박복순 씨를 만난 것까지요. 남편은 처음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제가 오연준 씨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거래처 오 대표 이름이 나오자 잠깐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잠깐, 그 오 대표가 엄마 아들이라고? 그게 말이 돼? 저는 출생신고서 사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짐 챙기러 갔을 때 핸드폰으로 찍어뒀던 거였어요. 남편은 한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이게 진짜면 나는 형이 있는 거잖아. 그것도 10년을 넘게 같이 거래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다른 형이라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당신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하고 혼자 다 들쑤시고 다닌 거야? 엄마한테도 먼저 얘기하고. 그 말이 좀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나 먼저 말했으면 당신이 말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을 거고요. 남편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알았으면 됐지. 굳이 더 건드려야 해? 저는 시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살아 계신다는 것, 요양원에 계신다는 것을요. 그건 또 왜 나와? 그 할머니가 연세가 얼마인데 지금 와서 그걸 어떻게 해? 여보, 어머니가 30년을 봄마다 혼자 우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덮어두는 게 맞아요? 남편이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시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 어머니가 제대로 된 말 한마디라도 들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어머니한테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동생한테도 얘기해야겠네.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며칠 후 신우이가 왔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한 거였어요. 신우이는 출생신고서 사진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한번 훔치더니 입을 꾹 다물었어요. 엄마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 셋이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할머니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신우이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인정이나 하실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인정이나 하실까?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수십 년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오신 분일 텐데 지금 와서 달라지실 것 같지가 않아.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말했어요. 시할머니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어머니가 그 앞에 서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30년 동안 혼자 들어온 걸 이제는 가족이 다 같이 아는 자리에서 꺼내시는 거니까요. 남편과 시누이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다 지난 일인데. 어머니, 봄마다 우셨잖아요. 12번 봄 동안 매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난 일이라도 어머님 마음속에서는 아직 안 지난 거잖아요.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봄볕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준이도 오는 거야? 오현준 씨한테도 연락해 볼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리를 잡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현준 씨한테 연락을 드리는 것도, 시할머니가 계신 요양원 면회를 잡는 것도요. 오현준 씨는 제 연락을 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맞죠?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오현주 씨가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오래 생각했어요. 찾아가야 하나, 그냥 모르는 척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입양 보낸 집에서 친모 이름을 알게 됐고, 수소문 끝에 시어머니 근처까지 찾아간 적도 있었다고요. 근데 막상 가까이 가니까 무서웠어요. 나타났다가 어머니 삶이 더 힘들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그냥 돌아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년 동안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서로를 위해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날짜는 시할머니 요양원 정기 면회일로 잡혔습니다. 이왕이면 가족들이 모이는 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꺼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봄동 비빔밥 재료를 챙겼습니다. 요양원에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는 걸 미리 확인해뒀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유독 말이 없으셨습니다. 차 안에서도 창 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오래된 일이 자꾸 생각나서. 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현준 씨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처음 뵙는 거였지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눈매가 정말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다가 오현준 씨를 보셨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두 사람이 몇 걸음 거리를 두고 마주섰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연준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바로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오연준 씨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리시면서 작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자. 할 말은 안에서 해야 되니까. 시할머니는 면회실 안쪽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연준 씨와 저희를 보는 순간 굳으셨어요. 못 보던 얼굴이 왜 왔냐고 물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안에 이미 알아보는 기색이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봄동 비빔밥을 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출생신고서 사본을 시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어요. 할머니, 30년 전에 하셨던 일 기억하세요? 시할머니는 출생신고서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걸 들이밀어? 남편이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엄마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시할머니는 잠깐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집안을 위해서 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 말에 면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가 입술을 꽉 깨무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시할머니를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오연주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은 제대로 된 자리에서 사과받고 싶습니다. 시할머니는 오연준 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계셨어요. 인정은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연준 씨 쪽으로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연준 씨가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 쥐었어요. 저는 봄동 비빔밥을 두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하나, 오연준 씨 앞에 하나를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연준 씨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시할머니는 끝내 밥정 쪽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창밖을 향해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봄볕이 면회실 창문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오연준 씨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봄동 비빔밥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하는데 30년이 걸렸네. 오연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원망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 거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이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더 버텼어야 했어. 오연준 씨가 잠깐 시어머니 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잘 컸어요. 좋은 분들 밑에서 자랐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다만 가끔은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어요. 어떤 목소리인지도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입술을 꾹 다무셨습니다. 참으려고 하시는 게 보였는데 결국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오연준 씨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저희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시간이 흐르게 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봄동 비빔밥 이제 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앞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내년 봄에도 만들어 올게요. 그 뒤로 오연준 씨와 시어머니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안부 문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도 하게 됐어요. 몇 달 후에는 오연준 씨가 시댁 가족 모임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색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남편은 오연준 씨를 형이라고 부르는 게 아직 쑥스러운지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밥상 앞에서는 어느새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오히려 더 빨리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생긴 거라고 새 가족이 생긴 것처럼 챙기기 시작했어요. 오연준 씨는 올 때마다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봄동은 매년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식탁에서 봄동 비빔밥은 더 이상 누군가를 울리는 음식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올 봄에 처음으로 시장에서 봄동을 직접 고르셨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보시면서 제일 싱싱한 걸로 한 단 들고 오셨어요. 그 봄동으로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연준 씨도 그날 함께였어요. 30년 만에 완성된 식탁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될 것 같은 봄날이었어요.